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인구 전문 교육 강사 유태영 인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인구 교육 전문 강사라고 소개드렸죠. 인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네, 인구가 뭔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인구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림을 하나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토끼로 보이시고 오리로 보이기도 하시죠. 네, 저도 토끼로 보일 때도 있었고 또 다음날 보면 오리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가운데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습은 여러분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코로나죠. 마스크 끼고 살아야 되죠. 저는 조그만 애기들도 마스크 끼고 있는 거 보면 참 귀엽기도 하고 기가 차기도 하고. 누구나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저도 오늘 아침에 코로나 검사 받고 왔습니다. 내일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받으러 갔는데 9시부터 검사 시작한다고 해서 한 10분쯤 전에 검사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그재그로 줄 서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줄 속에서 제가 검사를 마치고 나온 시간이 10시가 넘었었어요. 넘었었고 줄 정리하시는 분한테 이 정도면 내 앞에 몇 명이나 서 있을까요? 그랬더니 한 300명 될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선별진료소가 거기 한 곳뿐입니까? 그죠? 그 많은 진료소에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몰려서 검사를 받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우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어디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오고 갈 수도 없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고 전 세계가 함께 앓고 있는 문제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이 그림을 보시면 텅 빈 동네에 사라진 아이들 제목이 그렇죠. 2750년 인구혁명 한국은 없다. 우리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한국이 없어진다니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통계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 한 장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합계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네 의원은 늘지만 산부인과는 줄어들고 있는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그림 보십시오. 동네 의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산부인과 그래프는 우하향을 하고 있고 동네 의원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발점에서부터 입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감하는 학령 인구, 이 부분은 그림으로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실 풍경입니다. 교실에 한 10명도 안 되는 학생이 선생님과 수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는 분들도 익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학교 교실이라면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있고 선생님이 교단에서 칠판에 뭔가 적으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 머릿속에 쉽게 박혀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모습 볼까요? 3분의 1 넘게 지금 책상이 비어 있죠. 예전에는 1960년대 후반 70년대 이럴 때는 교실이 모자라서 콩나물 교실 오전반 오후반 수업을 2부제로 수업하는 학교들이 정말 그거는 흔한 풍경이었고요. 한 교실에 아이가 학생 수가 60명 70명은 예사였죠. 60명 70명 가지고 콩나물 시루교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교실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1960년대 그래프를 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요, 유소년 인구가 42.3%,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가 54.8%,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9%였습니다. 그게 20년 후에는 34.0%, 62.2%, 노인 인구가 3.8%, 노인 인구는 점점 커지고 유소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다가 드디어 2070년대에는 유소년 인구가 7.5%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46.1%, 노인 인구가 46.4%, 거의 1대1이죠.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도 보면 우리 인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래프 한 장으로 볼 수 있는 숫자인데요. 출생아 수 및 합계 출산율 추이를 보게 되면 2015년도에는 43만 8,400명의 출생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합계 출산율로 보면 1.24명. 2018년도에 보면 32만 6,800명의 출생아 수가 있고 합계 출산율로는 0.98, 드디어 한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한 2년 남짓 사이에 27만 2,400명의 출생아 수가 있으면서 합계 출산율이 0.8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그래프가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가 시작된 이래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고 1년이 지나면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없고 계속 아래로 우하향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된 그림으로 보면요. 196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65년도에 6명, 한 부부가 6명 내외에 출산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그러니까 보통 5명에서 6명, 7명 정도의 형제가 있었죠. 그러던 것이 85년도에 1.67명으로 떨어지고 2001년도에 1.3명으로 떨어지고 2005년도에 1.08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5년마다 새롭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때부터 저출산 고령화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2005년부터 2020년 약 15년 동안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래프는 계속 하향을 하고 있고 개선될 기미가 지금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36년간 저출산이 지속이 되면서 1983년에 2.08명이던 합계 출산율이 2020년도에 0.84명이 되었고요. 출생아 감소수는 1980년에 87만 명이었습니다. 그런 숫자가 2020년도에는 27만 2,400명이 되면서 퍼센트로 봐서 32%가 감소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는 인구를 보겠는데요. 2.1, 이 2.1이 가지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네. 우리 인구 문제에서 대체 출산율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해서 2.1명 정도는 출산을 해야 현 상태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2.1명을 우리는 언제 깨졌냐 하면 그 이전 그래프에서 보면 2.1명이 1982년 3년도 요쯤에 2.83명에서 1.67로 뚝 떨어졌잖아요. 요 사이에 2.1명이 있습니다. 이때에 2.1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2.1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1.3이라는 숫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1.3은 각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3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 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2001년, 2년 요 사이에 1.3명으로 떨어지면서 그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대한민국 인구를 숫자로 보면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0.84명은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서울은 그거보다 더 낮은 숫자입니다. 0.6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대도시 서울에 이어서 부산은 어떨까요? 부산은 0.75명, 서울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죠? 그러면 2020년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인구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웃어도 되겠죠? 박수 한번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0.99명을 지켜서 타 도시보다 높은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래도 울산도 1.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0.99명 1 이하 숫자이지만 정말 의미 있고 자랑스러운 게 서울 관악구가 0.47명입니다. 울산의 반토막이다. 반토막도 안 되죠. 부산 중구는 0.45명입니다. 더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6자일까요? 9자일까요? 한쪽에서는 6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9자라고 합니다. 둘 다 맞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았죠. 상대방 의견도 존중하고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를.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좀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가별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주요 사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모든 가족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보육비 등을 차별 없이 지원을 했어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히트앤드렌 방지법이라고 해서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이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으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불하고 국가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해서 양육비를 받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양육비가 없어서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면할 수 있겠죠. 영국은 슈어스타드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미혼모를 위한 미혼모 자립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독일은 모성보호법 임신기간 출석, 인정, 학자금 지원 등 10대 미혼모도 교육권을 보장받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법이 모성보호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스웨덴, 한국의 출산율을 비교해 보면 프랑스는 2.01, 스웨덴은 1.91, 한국은 1.3입니다. 이게 오래된 수치여서 그래도 우리가 오래전 수치여서 우리가 그래도 1.3이라도 유지하고 있죠. 지금 2020년 우리나라는 0.84명이라고 됐습니다. 프랑스 가족수당 월 급여액을 보면 자녀 한 명이 추가될 때마다 164.73유로, 우리 돈으로 18만 6,555원, 두 자녀일 때. 그 감이 잘 안 온다, 그죠? 세 자녀일 때는 293.30유로, 우리 돈으로 42만 5,578원.
4자녀일 때는 66만 4,587원. 7원의 월 급여액이 지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는데 주요 국가 혼외 출산율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는 지금 스웨덴이 54.5로 높게 나왔죠. 요 그래프에 없는 나라가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는 64%가 넘었습니다. 그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다들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 한번 보시죠. 자, 빨간 글자 우리 한국 2.3%입니다. 제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한 거를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미혼 인구에게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행복하게 살기 힘든 사회여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성은 27.7%, 여성은 28.6%. 이것은 아무래도 여성이 아이하고 더 가깝고 그래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는 남자들이 더 심각합니다. 그죠? 26.1%, 여자는 18.3%.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서 또 남자가 24.1%, 여자는 15.3%. 자녀가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서가 남성은 19.7%, 여성은 32%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 제도적으로 많이 뒷받침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녀가 있으면 더 부담스러운 것은 여성 쪽인 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서가 여성이 5.8%, 남성이 2.4%. 이게 여기서도 2.4%라는 것은 남성은 육아에서 어느 정도 좀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2005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뚝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1차, 2차, 2006년에서 10년, 2011년에서 2015년 1, 2차, 3차가 2016년에서 2021년까지입니다. 2021년까지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상 정책 목표를 보면 1차에서는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화 대응 기반 구축 이 중요한 정책이었고요. 2차에서는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 대응 체계 확립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출산율이 회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3차 계획에서는 OECD 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을 회복하고 고령사회 성공적 적응이라고 했는데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봤죠. OECD 국가 평균 수준 출산율 회복을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2016년에서 2020년에 이르는 제3차 계획에서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 출산율이 1.21을 2020년도에는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안 됐습니다.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49.6%. 이것은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는 어느 정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바깥에 지금 딱 노인 일자리 신청 기간이잖아요. 노인 일자리가 각 지자체마다 다양하게 개발을 해놓고 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월 27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까지의 일자리는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만 하면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030년에 합계 출산율을 1.7에서 2045년까지 2.1까지 도달 후 유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노인 빈곤율 30% 이하, 이거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간 것 같은데요. 합계 출산율은 지금 우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가요예요. 아이를 부모한테만 육아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정부는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여기에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보다 진전된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고 기본 토대는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생애 주기별 지원 대책에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영유아기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영유아 수당을 2022년도 출생아부터는 2025년도부터는 매월 5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첫만남 꾸러미라고 그래서 임신 시에 100만 원, 출산 시에 200만 원을 신규 지급하는데 이게 2022년도부터입니다.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죠. 내년부터는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강화된 공보육,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강화된 공보육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또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온종일 돌봄, 학교 안팎의 다양한 지원 연계를 통한 돌봄을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등교육도 혁신을 하는데 놀이, 심, 창의적 교육과정, 개별 학습 지원 등 아이들은 놀아야 크죠. 놀아야 창의력도 생기죠. 그래서 놀이와 심을 통해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별학습에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동의 기본권 보장, 이거 중요하죠. 출생통보제 도입 및 학대 아동 가정 방문을 의무화해서 태어난 정말 다 소중하잖아요.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만에 하나라도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질 높은 돌봄 체계를 꾸려가겠다는 것이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대. 육아휴직 확대에서 여성 대기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특고, 예술인 등 확대. 지금 현재는 여성과 대기업 근로자에서 남성이나 중소기업 근로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까지도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플러스 3개월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것이고요. 결혼, 출산, 육아, 불이익 없는 성평등한 노동. 여성들이 많이 불리했었죠. 솔직히 지금까지는. 성평등 병영 공표제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성차별 피해 구제 절차 등을 신설을 하고 청년기 삶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청년의 주거 걱정을 낮추기 위해서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고 임차 가구 금융 지원을 40만 가구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의 소득 지원을 높이고 청년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서 청년 저축 계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성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평등 관점의 성교육,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건강검진 및 종합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5번째인데요.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입니다. 2자녀 가구 이상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다자녀 지원 대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3명 이상이 됐을 때 다자녀 가구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3명에서 2명으로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2명으로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넓은 평형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3자녀 이상은 모두 국가 장학금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3자녀일 시에 3번째 자녀만이 아니고 3자녀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삶의 질 향상을 꿈꾸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 제4차 계획입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도를 보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개인의 목표를 보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를 혁신하겠다고 하는데 추진 전략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번째,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 체계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고 마지막 봅시다. 이건 정말 슬픈 얘기인데요. 우리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제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살펴봤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사회 파급 효과 67년도에 1대1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그래프에서는 2070년도가 되면 1대1명이었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와 노인 인구가 1대1명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또 3년 앞당겨졌습니다. 67년.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을 기회로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